안녕하세요. 키오님, 토론하는 찌뿌님, 그리고 케이님 반갑습니다. 토론하는 찌뿌님, 네,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일러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오님도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자몽다님도 반갑습니다. 다들 이모티콘 너무 감사합니다. 눌러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해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토니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카카오 음이랑 클럽하우스를 동시에 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시작할 때는 조금 이름을 언급드리는데 양쪽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7시가 됐고요. 한 1분 정도 잠깐 기다려보고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KT님도 반갑습니다. 네, KT님. 허린 교수님도 안녕하세요. 네,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원영님도 안녕하세요. 네, 원영님 출근 중이실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가능하실 때나 아니면은 채팅창 통해서 말씀 주셔도 언제든지 괜찮고요. 네, 지금 카카오 음이랑 클럽하우스 양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7시 정각이고 곧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닝님도 반갑습니다. 네, 레닝님도 언제든지 말씀 가능하시면 올라와 주셔도 너무 좋고요. 이모티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1분이 됐으니까요. 조금씩 시작을 해보고 있을게요. 일단 이 방은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사업, 창업, 부업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거나 모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음과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음의 경우에는 맨 위에 줄에 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버튼 확성기를 누르시면은 오픈 채팅 참여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자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서로 공유를 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거나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그림 같은 것도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직접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그렇게들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다양하게 연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프로필에 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을 주시면은 이 채팅창에 대한 링크라든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오신 이따님, 대장님 반갑습니다. 신혜님도 반갑습니다. 다들 네.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너무너무 반갑고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통 1시간 정도로 운영을 원래 하는데요. 오전 7시에서 8시. 왜냐하면은 8시쯤부터 뉴스 관련된 정보들이 또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에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도 이제 많이 들으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보통 그렇게 1시간 내에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원래 7시, 8시라고 제목 썼다가 7시 스타트라고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제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거나 혹은 이따 설명을 드리거나 하면서 상황을 봐서 1시간보다 조금 오버해서 오늘 안에 다 담을지 아니면 얘기를 하다가 다음 회차로 넘길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상황을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시간 배분을 하시는 것도 소중하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오신 예스고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사실 이제 어제는 뉴스를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저께는 구독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창업을 하셨거나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중에 스타트업을 해야지 혹은 주변에 동료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플랫폼 구독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요청을 주셔서 예고를 드렸듯이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오신 하이님, 돈주왕님, 나와님, 페카님도 반갑습니다. 일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오셔주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내용을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는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꿈꾸라님도 반갑습니다. 옹시미님도 반갑습니다.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고 자주 들으시는 단어이시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플랫폼의 정의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플랫폼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를 또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느끼실 만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플랫폼이 어떤 특징이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부분은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혹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팁이 있을까를 좀 이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플랫폼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그다음에 플랫폼의 함정이나 어려운 점, 그러니까 장단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플랫폼의 기능이나 종류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될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화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혹은 조금 여러 가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DM을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플랫폼의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떠들고는 있지만요. 제가 혼자 얘기하려고 만드는 방은 아니고 같이 대화도 하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포인트랑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랑 다를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아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편하시게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알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주시면은 제가 이 방을 얘기를 하면서 그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도 중간중간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랫폼의 정의는 중세 프랑스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원래의 기본적인 뜻은 주변보다 조금 높게 올라와 있는 평평한 장소,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플랫은 구획된 땅이 이제 네모나고 반듯하게 나눠져 있는 걸 의미하고요. 이제 폼은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땅이 구획이 되면서 그 용도가 정확해지고 활용이 되는 과정을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그래서 전차라든지 기차가 있는 곳에 그 기다리는 곳에서 여러 기차나 여러 차량이 접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교류가 일어나니까 그걸 플랫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이나 장소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도 개념이 확장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즘에는 응용 소프트웨어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무슨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게 되고 그래서 그 모호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내 비즈니스를 더 거기서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플랫폼의 개념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의 정의는 굉장히 모호해요. 근데 주로 비교되는 게 파이프라인 혹은 편집샵 이런 거랑 개념이 비교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간 매개체인지 직접 판매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파이프라인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사실 이제 예전에 에디님도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 지금 안 계시지만 제이드님도 파이프라인이 이제 구독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에서 좀 중요시 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파이프라인은 물건이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된 다음에 가게에서 판매가 되고 고객의 손에 닿는 어떤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과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고 예를 들면 왼쪽에 수요자가 있고 오른쪽에 공급자가 있어서 다대다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들을 보통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일직선으로 된 구조랑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단순히 판매를 중개해서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랑 공급자 사이에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경우를 일컫기도 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마존이나 쿠팡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샵이라는 단어를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 편집샵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오프라인에서 어떤 중개를 하는 입장이나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편집샵에서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개념으로는요. 그래서 그 편집샵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여러 물건들이 모이긴 하지만 하나의 컨셉이나 샵으로 정리되거나 혹은 수요자나 공급자도 이게 다대 다라고만 규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랑 공급자가 양쪽에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대 다의 관계가 되는 거를 보통 플랫폼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일단 플랫폼의 정의와 개념을 좀 간단히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카카오미랑 클럽하우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 플랫폼에 관련된 스타트업 또는 기업을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뉴스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꼭 어떤 플랫폼에 관련된 스타트업에 계시지 않더라도 결국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에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찾거나 혹은 입점을 하거나 연결이 되는 곳들이 그런 플랫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혹은 이제 내가 그냥 일반 기업에 있거나 다른 어떤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더라도 그런 플랫폼들을 사용하시거나 나중에는 입점을 하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이나 쿠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얘네는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쇼핑으로 유명한 곳들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무신사, 그다음에 스타일웨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플랫폼으로 얘기가 되고, 직방처럼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공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조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직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플랫폼으로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플랫폼에서 커머스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커머스로 구매를 한 것들을 유통을 하고 물류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운수 관해서 유통이랑은 또 조금 다르지만 운수 관해서 어제가 뉴스가 있었던 게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KST 모빌리티, 코나투스, 코엑터스 해서 4개사가 택시 플랫폼을 같이 협력해서 만들기로 됐다고 해요. 그래서 택시 종사자를 위한 플랫폼이 제휴가 된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4개 회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여러 각각의 회사가 운영하는 택시들이 카카오티 플랫폼에서 같이 이용하고 호출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한 곳에 들어가면 모든 택시를 볼 수 있으니까 편해지고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영님이 채팅창에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올려주셔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따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던 뉴스들 중에 이것도 어젠가 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 HR에 대한 플랫폼도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따가 언급할 것 중에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HR 플랫폼이라는 걸 또 이렇게 단어로 내세우는 기업이 나왔다는 거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위한 차세대 인사 관리로서 이제 뭐 HR SaaS를 만들었다는 건데 위펄슨이라는 곳인데요. 근데 여기는 조금 독특한 게 뭐 이제 물론 스타트업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서비스로 만들어냈다라든지 구글에 OKR을 넣었다라는 부분도 이제 특징은 있지만 요즘에 리모트를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리모트에 걸맞는 관리 형태를 플랫폼으로 풀어냈다 하는 거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혹은 입점을 하거나 나중에 구축을 하실 때 그런 지금의 트렌드 혹은 앞으로 어떻게 보일지에 맞추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숙소 공유 플랫폼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에어비앤비는 아닌데요. 이제 전에 그 유명한 여행 예약 사이트에 친구가 이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어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예약해서 이제 취소를 안 한 사람들이 그대로 그 여행을 가면 거기에서 뭐 나오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뭐 이익이 되겠지라고 원래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친구가 이제 그 회사에 직접 있으면서 알려준 얘기로는 이 호텔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그때 가장 좋은 환율로 돈을 바꿔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환불이 일어나도 최대한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그 단위를 조금 이제 바꿔가면서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속된 말로 환치기인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호텔이나 이런 예약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환치기를 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개념이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게 조금 이제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조금 쉬쉬하는 느낌이죠. 그거 뭐 너무 말해봤자 사람들한테 욕먹을 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이제 다른 얘기였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제 사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플랫폼이 아니지만 코인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라든지 나중에 다루기로 한 NFT 관련된 부분도 결국 다 대 다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와디즈가 있죠. 그래서 와디즈도 조금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요. 와디즈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소재로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플랫폼이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일단 와디즈에서 입점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펀딩을 시작해서 제품을 판매해보자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플랫폼의 단점이 하나 있는 게 결국 참여자의 신뢰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신뢰라는 점에서 제품의 사기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사막여우 TV라는 유튜버가 이슈를 제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요즘에 있는 스타트업 관련된 뉴스들 중에 일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오신 희나리님, 에릭님, 소라트님, 썸머님, 구구님, 원지님, 종현님, 제이드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이님, 옹시미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카이님, 제이제님, 양세종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들 계신데 혹시 뭐 말씀 가능하시면은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주 올라와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스피커로도 초대를 드릴게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다가 나는 조금 이런 부분에 코멘트가 있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릭님도 반갑습니다. 에릭님이랑도 나중에 이 방에서 소개를 드리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의 어떤 정의랑 개념을 얘기 드렸고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도 포함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거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부터가 조금씩 이제 본론에 가까워지는데 조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겹지 않으시기 위해서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팁 같은 것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플랫폼의 특징이라는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상호작용을 하는 고객에 따라서 좌우가 되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수요자랑 공급자가 서로 들어오게 되면은 떠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구매 이력이 있다 보면은 거기서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락인이 됐을 때 거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플랫폼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 전에 제이드님이랑 어떤 구독 얘기할 때도 조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수익을 추구를 하는 거랑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플랫폼이 아니라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경우라면은 그 물건의 가치만으로 얘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나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혹은 홍보를 하실 때 그런 단순히 가격을 책정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가격이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너무 심하게 넘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데 쿠팡에서 사는 핸드폰 케이스가 10,000원인데 쿠팡의 이용료가 20,000원이다 하면 핸드폰 케이스 업체에서도 들어오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도 굳이 거기 가서 10,000원짜리를 30,000원 주고 사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플랫폼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의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살아남으면은 되게 많은 이익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익이 적어지거나 중간에 이제 그 플랫폼이 잘 안 되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랑 공급자를 잘 연결해서 거기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고 거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장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플랫폼은 주식시장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도 큰 개념의 플랫폼이고요. 예를 들면 과일 시장, 생선 시장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곳들이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거기 와서 물건을 다양하게 사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 대 다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번외편이긴 한데 연예인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여러 아티스트랑 여러 매체를 연결하는 데에서는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요거는 이제 왜냐면 워낙 넓은 의미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예시로 자주 들어지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페이스북도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및 광고를 한다는 점에서는 플랫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매라는 제도가 있죠. 경매를 하는 경우에도 실은 이제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의 가격을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파는 쪽의 가격을 올리고 또 사는 쪽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경매도 플랫폼의 한 구조라고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업명이나 서비스명은 잘 모르지만 부동산 경우에도 부동산 회사들끼리만 부동산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사이트가 자주 있어요. 네, 혹은 거래를 돕도록 하는 플랫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분야도 결국 플랫폼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누가 먼저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 정보의 질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플랫폼으로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주식시장도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랑 그다음에 과일 시장이나 생선 시장 같은 시장의 경우에도 이제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이 성립하는 경우는 대부분 플랫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시장이 성립이 되고 있는데 게다가 인터넷으로 더욱 다대다를 연결하기 쉬워지니까 그런 부분을 플랫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그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정의란 개념을 얘기 드렸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익 배분을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플랫폼의 어려운 점인가를 또 이제 조금 후반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사이에도 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셔주시고 계신데요. 만약에 조금 이런 거는 궁금하다 혹은 내 의견은 다르다 또는 나의 경험은 이랬다 등등 얘기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마이크를 여시거나 혹은 제가 지금 클럽하우스는 송출만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음에서는 대화가 가능하니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마켓이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을 하시는 것 중에 안드로이드 마켓 혹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그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 올해 3월 뉴스에서 그 수익 배분을 15%를 한 해 만에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구글이랑 좀 애플이 경쟁을 했는데 결국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웹툰을 하는 서비스가 1년에 30억 원을 벌었다라고 되면 애플은 30억 원 전부에 대해서 30%를 수수료로 가져가요. 근데 이제 구글은 30억 원 중에서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1억 원까지는 15%를 받고 나머지 19%에 대해서는 30%를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을 해서 지금 둘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얼마를 받고 어느 시점부터는 얼마가 된다 하는 점에서 이제 이런 수수료가 꼭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있던 구글 플레이 뉴스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한국 구글 플레이에서의 결제액은 15% 깎아주겠다 이런 이벤트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그저께 구독 얘기를 할 때 구독의 유료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구글이 요즘에 유튜브에 전부 광고도 넣고 그다음에 구글 포토도 이제 너네 이제부터 돈 내라는 식으로 바뀐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돈을 올려가거나 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내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구독료를 올려가는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플 얘기가 나오면 또 애플 뮤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방에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애플 뮤직에 대해서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스트리밍을 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 애플 뮤직이 스포티파이가 주는 비용보다 2배여서 아티스트에 더욱 도움이 된다라는 기사들이 있어서 어떤 시기에는 이제 애플 뮤직 들어가면 야 우리 수익 배분 좋으니까 아티스트는 전부 애플 뮤직으로 들어가자 라는 얘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애플 뮤직은 수익의 70%를 창작자에게 돌려준다고 하고요. 근데 멜론, 지니벅스 같은 이제 국내 음원 업체들은 수익의 60%를 창작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조금 구조가 복잡해서 60%를 준다고 해서 그게 창작자한테 오롯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중간에 뭐 마케팅 업체나 각종 이제 뭐 업체들이랑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뭐 소속사, 그리고 창작을 하신 분들도 이제 각각 뭐 음원을 만들었는지 작사를 했는지 이제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애플 뮤직은 70% 주고 멜론이나 이런 음원 업체는 60% 주니까 애플이 좋다라고 언뜻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국내 음원 업체는 상품의 정상가 기준으로 돈을 정산을 해요. 그렇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정산 받아본 건 아니지만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할인가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이제 애플 뮤직도 구독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구독을 한 그 가격에서 굉장히 할인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할인돼서 판매된 금액으로 저작권료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물론 얼마나 또 음원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잘 팔리냐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애플 뮤직이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익 배분에서 결과적으로는 불리하다라는 부분이 2016년, 2017년 정도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채팅방에 형성님이 플랫폼의 메타폰은 연결해주는 역할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때 결국은 연결을 해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뮤직이 있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런 뮤직 플랫폼이 얘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음악에 관해서 또 이제 주요할 만한 포인트가 왓챠가 영화를 보여주는 곳인데 음악 플랫폼을 나도 하겠다 해서 음원 유통업을 시작한다고 작년 5월에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2019년에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도 이미 인수를 했어요, 왓챠가. 그래서 지금 뭐 하나 하고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WP어라는 조금 서비스명을 새로 만들어서 왓챠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거를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서 좀 뭔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왓챠가 주로 영화 관련된 거를 하지만 음악도 할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왓챠가 뭐 먼저냐 아니냐는 떠나서 쿠팡도 지금 음악에 손을 대려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음악을 패키지화하겠다라는 얘기를 기사로 많이 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음악 시장이 정말 빅뱅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뉴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후반부에 쿠팡 플레이를 하면서 OTT에 뛰어들었는데 이제는 그 음악 플랫폼을 인수하려고 지금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지난 한 달 전 6월 시점에 뉴스가 있었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단순히 뭐 음악 서비스를 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쿠팡에 있는 정기적인 회원들을 음악과 엮어서 묶어두는 효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추가적인 관점으로는 멜론이나 진이나 벅스 같은 이제 고전적인 음원 플랫폼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인디 뮤지션도 굉장히 많고 혹은 지금 정말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멜론에서 내가 알았던 가수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하시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누가 새로운 음원 강자가 돼서 데려오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원을 원래 갖고 있는 데서는 더 이제 그런 뮤지션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고 근데 오히려 여기서 패러다임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시점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들은 그럼 음원을 뭐 데이터로 다루겠다 아니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겠다 하는 곳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도 그럼 우리도 뭐 영화도 하는 김에 이제 기왕 이 안에서 많이들 구매도 하시고 하니까 아예 생활 밀착형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쿠팡의 여러 서비스에 음악도 정기권을 넣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텐츠를 다루시거나 음악 컨텐츠랑 연결된 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소공님, 영실님, 송감독님, 유진님, 효경님 오셨고 펄라님, 춘푸카님, 구구님, 디노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진님, 올리비아님, 나이아님, 에밀리님, 양반로보님도 오셨고요. 클럽하우스에는 MK님, 이즈님, 소피아님도 오셨고 대님, 길님, 수연님, 애지님도 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카오 음에 있는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 인스타 DM을 주시면은 채팅방 링크나 정보를 나중에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그리고 채팅방에 대장님이 대학 강의 갔다고 코멘트를 주셔서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뭔가 강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느낌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코멘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라와셔서 말씀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악 유통에 대한 플랫폼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스타트업 관련된 뉴스 살짝 추가로 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AI 제조 플랫폼 혹은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랑 카이스트랑 NHN이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모집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소제조기업들이 갖추기 어려운 데이터나 인프라 혹은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AI 관련된 뭐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경우라든지 나중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어떤 중소벤처나 혹은 여러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그 플랫폼을 생각할 때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은가 하는 팁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생길 수 있는 함정, 그 다음에 마무리,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플랫폼의 정의란 개념, 그 다음에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이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자랑 공급자가 있고 그 사이에 다대다가 성립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팁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컨텐츠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꼭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아니더라도 컨텐츠를 앞으로 발행을 하시거나 유통을 하시거나 혹은 뭐 꼭 어떤 이제 뭐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에서 또 컨텐츠를 많이 이제 다양하게 펼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게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에는 최대한 입점을 해두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제품이 있다 그러면 정말 스마트 스토어나 뭐 가능하면 뭐 아마존이나 쿠팡은 조금 이제 그런 장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존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이 내가 일단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정보들이 검색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 있으신 경우는 그렇고요. 이제 컨텐츠가 있다 하면은 미리 아까 얘기 드렸던, 만약에 쿠팡에서 뭐 음악을 한다든지 왓챠에서 음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음악이나 혹은 갖고 계신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서 일단은 많이 입점을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유명하지 않지만 초창기 플랫폼이라면은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제휴나 홍보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혹은 유명한 곳이면 곳일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홍보로 쓸 수 있거든요. 캡처를 하거나 링크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가능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입점을 해두는 걸 일단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나중에 플랫폼을 구축할 거기 때문에 플랫폼에 들어갈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전부 플랫폼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플랫폼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실제로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쿠팡에 넷플릭스의 공식 할인 쿠폰이 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플랫폼을 또 들어오는 구조기는 하거든요. 쿠팡을 통해서 뭔가를 구매했는데 그게 넷플릭스라는 영상이나 영화 플랫폼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어떤 할인 쿠폰 같은 거를 판매를 하거나 플랫폼에서 이제 내세우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외에도 강연을 하신다 하면은 뭐 그게 꼭 유튜브는 아니더라도 녹음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워낙 녹음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뭐 녹음된 거를 뭐 팟캐스트처럼 등록을 하거나 혹은 어디에 입점을 해서 추후에 팔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랑 그제 방에서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지원 사업이라는 입장에서 플랫폼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물론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제조를 너무 잘해서 막 게다가 너무 혁신적이고 해서 잘 판매가 되면 그것도 투자를 한 입장이나 지원을 한 입장에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도 계속 그 제품을 혁신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잘 맞춰서 판매하고 라는 보장이 없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뭐 쿠팡이라든지 뭐 아마존처럼 제가 예시를 든 큰 기업들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업이랑 여러 소비자가 동시에 그 안에서 락인이 되면 판매 이익이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사실 뭐 지금 요즘에 쿠팡에서 뭐 화제도 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결국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대거 빠져나오지는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라서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 어느 나라나 어느 시장이나 한번 사람들이 그 안에 종속이 되기 시작하면은 좀처럼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회사들도 플랫폼 회사를 구축을 하고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를 하거나 그 사업 지원 같은 걸 해주는 입장에서도 되도록 플랫폼에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하고 지원 사업 혹은 플랫폼 투자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해보니까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혹은 온라인 수출 플랫폼, 그다음에 한국 만화 해외 진출 견인을 해줄 플랫폼,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뭐 한국만화 얘기 드렸죠. 소상공인, 오토 플랫폼, 디자인 온라인 제조 플랫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한국 러시아, 한국 어디 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금 모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한국만화 빼고 나머지는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여도 적용이 될 수 있는 플랫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뭐 지원 사업을 받아야겠다는 아니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플랫폼을 지원하는 움직임은 굉장히 많다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들에 입점을 하는 거랑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고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린 팁들 중에 하나인 거고요.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본인과 관련된 플랫폼은 전부 입점을 해두는 거. 이제 미술 관련된 것도 어제 그제 이제 얘기 나눌 때 종현님이 오픈 갤러리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많이 뭐 보내거나 혹은 구독하거나 하는 플랫폼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내 작품을 바로 입점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작품 자체를 바로 입점을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이나 혹은 아트웍을 핸드폰 케이스라든지요, 아니면 그립톡이나 이런 데에 입혀서 입점을 해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입점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좀 계약을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그 계약도 사실 업체마다 다 달라서 수익 배분도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로 접어들어서요. 그런 플랫폼이 왜 가치를 창출하나 하는 거랑 그다음에 플랫폼이 왜 어렵나,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시거나 조금 고민되시는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플랫폼의 특징이라든지 팁을 얘기 드렸는데, 플랫폼이 그럼 왜 가치를 창출하고 그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플랫폼을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날까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느냐 하는 거는 하나의 장소에서 결국 모두가 그 안에 들어와서 안정화가 되면 고객이 고객을 부르는 선순환이 성립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플랫폼의 특징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에서 좀처럼 사람들이 이제 뭐 불매운동 하자 하면서도 잘 안 나가죠. 즉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결국 그런 선순환이 되게 용이해지고 홍보가 잘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을 통해서 사람들이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근마켓에서 또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얘기를 뭐 가격을 설정할 수 있나 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 아니면 당근마켓에서 재밌었던 사례를 또 카카오톡이나 혹은 이제 유머 관련된 사이트들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랫폼이 유명해지거나 혹은 그 안에 사람이 많으면은 점점 서로 정보 공유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이 생겨요. 지금 너브리아 님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언제든 올라오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또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할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이제 자꾸 이것 좀 고쳐달라, 뭐 이것 좀 해달라 하게 되니까 더 좋은 서비스로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제 이를테면 사실 이거 카카오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카카오음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대화들을 각 방을 만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시다 보면은 더 좋은 서비스로 될 가능성은 커지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이 추구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돈 얘기가 빠질 수 없죠, 플랫폼에서. 근데 그러면은 플랫폼에서 주로 어떻게 돈을 창출하냐가 가치를 창출하냐인데, 일단은 가입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물론 쿠팡이나 이런 커머스 같은 데는 가입비를 요구하지 않지만 이용자가 가입비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입점하는 사람이 가입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입비는 없더라도 반드시 발생을 하는 게 수수료죠.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들,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판매 대금 수수료에 과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해외의 어떤 사례들에 따라서는 그 과금은 과금인데 또 거기에서 그 돈을 이제 내가 판매를 한 다음에 그 판매한 대금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드사 통해서 다시 돌려받거나 어쨌든 돌려받는 과정인데 거기서도 수수료가 떼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플랫폼의 수수료가 30%다 라고 해도 30% 빼고 그럼 70%가 온전히 남느냐 하면 절대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뭐 은행 수수료, 뭐 무슨 거래 수수료, 그다음에 무슨 대금 수수료 해서 다 빠지고 좀 돈이 적게 남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고요. 이제 이용자 쪽에서 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가능성은 좀 적어요. 하지만 결국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30%라고 해도 70% 받는 게 아니고 60%, 50% 받게 되면 그 돈을 소비자한테 내게끔 하는 거죠.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컨텐츠의 가격을 올려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용자가 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쿠팡 예시를 많이 들게는 되는데 쿠팡에서 사는 게 직접 그 물건을 그 사이트로 가서 사는 것보다 조금 가격이 높은 경우가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중간 과정에 있는 수수료들이나 계약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수수료가 꼭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플랫폼 입장에서 기준으로 뭐 얼마 이상, 뭐 얼마만큼 차이가 나면 안 된다, 혹은 얼마 정도의 차이를 들여서 이 제품을 더 비싸게 팔아라, 혹은 더 싸게 팔아라 라는 요구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플랫폼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 한번 우위를 점하고 나면 좀처럼 그 자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쿠팡도 그렇고 와디즈도 그렇고 사실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그 이슈가 크든 작든 불매운동 하자는 얘기가 정말 많이 올라오지만 결국 쓰잖아요. 근데 그 쓰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온 과거 이력들이 다 있는데 전부 뭐 그거를 포기하고 내가 뭘 샀는지 혹은 뭘 언제 환불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른 채 새 서비스가 신뢰도도 포함해서 가입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대기업들이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쿠팡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그러면은 쿠팡이랑은 전혀 다른 컨셉으로 대신 쿠팡 같은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완전히 같은 포지셔닝을 노리면은 함께 안 좋은 이미지를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어요. 쿠팡이 만약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그러면은 새로 생긴 플랫폼도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거고, 혹은 자꾸 쿠팡 관계자 없으시겠죠? 네. 그 쿠팡이랑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쿠팡이 있는데도 내가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만든다 하면은 결국 수수료를 낮춘다든지 어떤 타협할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으로서도 그 충분한 고객이 생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제 닭이나 달걀이냐 얘기 드릴 건데 잠시 여기 채팅방에 대장님께서 이거를 나중에 재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은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 공식적으로 녹음 기능이 없어서요. 제가 이제 이거를 바로 그대로 올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많이들 요청을 주고는 계셔서 나중에 또 듣고 싶다라고 얘기는 많이 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랫폼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안정화가 되고 인기를 끌면 너무 좋고 대신에 같은 포지셔닝을 노리면 힘들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플랫폼을 구축하시거나 플랫폼에 입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닭이냐 달걀이냐 한 얘기 드렸는데 뭐냐 하면요. 공급자를 먼저 모아두고 사용자한테 어필할 건지 아니면 사용자를 모아두고 공급자를 모을 건지 이게 플랫폼의 딜레마거든요. 사실 그 회사, 그러니까 이랬더니 이런 거죠. 뭐
쿠팡 혹시 담당자 있으시면 죄송해요. 그 쿠팡이 있다고 하면은 기업들을 모아놓고 사용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실래요? 오셔서 구매하실래요? 라고 하는 거랑 아니면 사용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나서 기업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저희 회사에 입점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바로 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양쪽이 늘 존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자본이 있거나 혹은 자본이 아니더라도 메리트를 충분히 설득을 가능하면 당연히 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을 충분히 입점을 시켜놓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게 소비자가 더 바로 들어오기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의 예시가 카카오톡이거든요. 카카오톡처럼 일단은 사용자가 전부 생기고 나니까 공급자나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부러 사용자를 모으는 경우예요. 그래서 원래 서비스가 원래 방향으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든 간에 기존에 일단은 사용자들을 모아두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정말 궁극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펼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으시죠. 무료로 하다가 과금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포토이고요.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앱스토어도 그렇지만 무료 앱과 유료 앱이 존재를 하는 거 외에도 무료 앱인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인앱 펄체이스로 해서 또 과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일단 입점 수수료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수수료를 받는데 이제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나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하도 구글이나 애플에서 플랫폼이라고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이제 중간중간 자 외부 사이트로 결제를 시키자 해서 그런 식으로 뭐 꼼수는 아니지만 좀 유령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애플도 그러고 아마 구글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앱 안에서 외부 사이트로 결제를 시키는 어떤 과정이나 로직에 대해서는 앱 승인이 안 나고 하던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자꾸 외부로 연결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수수료가 플랫폼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오늘 완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에서 그런 작은 비용이더라도 어쨌든 사용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안정화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돈이 들어올 구조는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크가 적어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구독까지 이제 그저께 구독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플랫폼이 안정화돼서 사용자들이 다 안에 들어온 상황에서 구독까지 들어간다 하면은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곡선이 너무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니까 네트워킹 효과가 플랫폼에 유효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크리티컬 매스라는 단어가 이제 플랫폼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은 채팅방에 다 계신 건 아니지만 제가 채팅창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세한 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래프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얼리 어댑터가 있고요. 혹은 이노베이터가 먼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아니라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손익분기점이랑은 전혀 다른 건데 상품이나 서비스가 막 보급률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 때 맨 처음에 이노베이터 층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 층이 이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을 하게 되고 점점 일반적인 소비자층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시장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가 모이면은 그 사용자 자체가 결국은 이퀄 시장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벗어나지를 않아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쉬워지는 점이 있어요. 조금 약간 이론적인 얘기여서 재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와 과금이 굉장히 관건이고 그 과금을 하는 과정에서 구독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크리티컬 매스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요 지점을 지나면은 어느 정도 판매나 시장이 안정이 된다 하는 지점을 찾게 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플랫폼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점을 하거나 혹은 구축을 할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성님께서
채팅방에도 써주셨는데 유저가 모이고 나면 뭘 해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기본적인 포커스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또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계속 있어줄지 아니면 작은 영향이나 작은 다른 광고에도 바로 마음이 움직여서 나갈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플랫폼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플랫폼이 정말 좋기만 하냐? 또 이제 그게 아니니까요. 그런 플랫폼의 어려운 점 혹은 함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원래 이거 방 열 때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요 시간이 8시는 조금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식님께서도 방송을 잘 듣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식님께서는 또 브랜딩 쪽 하시는데 이런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함정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 이제 결국 그 지금 형성님께서도 유저가 많아야 이긴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정말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닭이냐 달걀이냐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 소비자가 많으면 소문도 듣고 또 소비자가 막 모이고요. 소비자가 많으면 또 거기에 판매를 하려고 공급자가 모이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이게 싸이월드랑 페이스북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고 편리한 플랫폼이 있어도 결국 글로벌한 플랫폼이 오면은 좀 지기가 쉬워요. 그게 되게 독특하죠. 사실 내가 굉장히 잘 만들었어 라고 해도 해외 시장에서 이게 유명하대라고 하면 그게 어떤 특정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쉽거든요.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 전의 상황을 봤을 때 쿠팡이 세계로 진출하는 거랑 아마존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를 봤을 때에는 사람들이 아마존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글로벌하고 보편적인 플랫폼이 들어오면은 일단 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싸이월드랑 페이스북도 시기는 달랐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비교를 했었던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이월드는 우리나라의 그 감성이 굉장히 맞았고요. 당시에. 물론 당시의 감성이지만 근데 그러다가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들어와서 요게 요즘에 세계에서 유행한데 하고 연락이 좀 끊겼거나 소원해졌던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연락이 닿으니까 싸이월드보다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됐죠. 물론 싸이월드가 좀 전문 이후였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자체가 물론 글로벌로 이제 진출을 하는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카카오가 보편적인 플랫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카카오에서 퀵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하는 이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원래 시장이 있는데 카카오에서 들어오면은 카카오에서 하는 게 아무리 불편하고 안 좋아도 사람들이 거기로 일단 가볼 수밖에 없는 심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명한 기업이나 글로벌하거나 보편적인 어떤 무언가가 서비스나 플랫폼을 진출을 하면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질 수도 있다 혹은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부분 때문에 장단점의 이슈가 늘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니치 시장이라고 하죠. 틈새 시장을 노린 플랫폼도 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링크드인이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HR 채용 얘기하면서 링크드인을 얘기 드렸는데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채용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시장을 굉장히 포커싱을 했다 보니까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구직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게도 다 링크드인으로 많이 들어왔죠. 물론 링크드인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지만 그 나름의 채용에 포커싱된 서비스로 포지셔닝을 했고 채용에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많이 그 안에서 B2B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일반적인 플랫폼도 적이 될 수 있지만 틈새 시장을 노린 니치한 플랫폼도 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의 함정인 게 있고요. 그리고
거래를 하면서 하나 또 중요한 거는 결국 안전하고 여기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발전을 하는 곳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아까 형성님이 어떻게 유저를 모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유저들이 잘 들어와서 그 안에서 네트워킹이 되고 정보 공유가 되고 하는 어떻게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결국 다른 플랫폼이 잠깐 등장했을 때 바로 거기로 가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플랫폼이 어려운 점 3가지 말씀드렸는데 글로벌한 플랫폼 혹은 틈새 시장 플랫폼 이 2가지가 일단 적이 될 수 있고요. 꼭 적의 관계는 아니고 제휴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3번째는 신뢰나 발전이 있는 거를 잘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 또 유저를 뺏기기 쉽다라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형성님께서도 말씀 주신 어떻게라는 과정을 기업들이 이제 많이 포커싱을 하게 되고 아마존이 책으로 시작했지만요. 그 이제 중고 책 거래 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이커머스 플랫폼이 됐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책에서 조금 상품이 많아지고 나니까 상품을 추천하는 로직을 넣어서 차별화를 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환불을 많이 해줬어요. 특히 중고책 거래를 할 때 만약에 도착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이걸 환불을 하겠다 하면 거기서부터의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어떤 막 소비자한테 예를 들면 뭐 커스텀 센터에서 전화를 하거나 괴롭히거나 하지 않고 정말 지금의 그 애플의 묻지마 환불처럼 바로 환불을 해주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유저를 모으고 혹은 그 유저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하느냐 하는 게 플랫폼의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플랫폼의 기능이랑 종류가 뭐냐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에서 제가 예시로 드렸던 기업들을 토대로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 플랫폼의 기능이나 종류를 좀 마지막 아젠다로 넣었어요. 초반에 넣는 것보다 지금까지 좀 쿠팡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이름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정리하고 질문이나 코멘트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일단은 플랫폼을 나누는 기능이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솔루션으로 나누면 영어식으로 말하면 목적어냐 동사냐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류를 할 때. 예를 들면 여행 플랫폼, 그다음에 뭐 음악 플랫폼, 그다음에 미술품 거래 플랫폼, 그다음에 혹은 크라우드 펀딩 뺄게요. 그런 여행, 뭐 음악, 뭐 미술 혹은 그런 어떤 목적어를 가지고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 예약 플랫폼 혹은 커머스 플랫폼, 그다음에 중개 플랫폼 이런 식으로 동사를 넣어서 플랫폼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라우드 펀딩 제가 잠깐 말했다가 뺀 거는 목적어도 되면서 동시에 동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뺐어요. 그다음에 2번째는 기능으로 나누는 게 있는데 이게 한 3가지 정도로 기준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트워킹, 중간비용, 신뢰 이렇게 제가 일단 키워드 잡아봤는데 일단 네트워킹 기능이 있어요. 연결해주는 거. 아까 제가 페이스북이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SNS처럼 연결을 해주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이나 플랫폼들은 네트워킹을 해주는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게 주요 목적이고요. 이제 지금 기능으로 나누는 것 중에 2번째는 중간에서 비용을 담당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에서 중개를 해줌으로써 비용을 절감해 주거나 아니면 비용을 크게 절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드는 비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죠. 이럴 때 이제 구독이 등장하긴 하거든요. 구독 얘기를 할 때 그 제품의 판매부터 마케팅까지 일괄된 서비스를 전부 합쳐서 구독을 하게끔 B2B로 하는 서비스를 스포카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플랫폼인데 중간에서 비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플랫폼의 기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신뢰.
이게 이제 구글이 좀 여기에 해당을 하거든요. 물론 구글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거나 중간 비용의 어떤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구글에 검색 광고로 들어간다든지 구글에 어떤 정보를 등록한다든지 거기에서 검색을 이제 실제로 소비자분들도 하는 거는 돈이 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구글에 있으면 일단 믿을 만한 정보이다. 혹은 구글을 통해서 검색이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거나 해서 구글이랑 얘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뉴스를 큰 메이저 신문에 실느냐 마이너한 신문에 실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 비용을 들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에디님께서 해주셨었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 구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얼마만큼 서로 돈이 오갔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뢰관계를 유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기능을 기준으로 나눌 때 네트워킹이냐 비용을 정리해 주느냐 신뢰관계를 구축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기능이나 종류를 구분할 때 수익으로 기준을 잡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 모델. 그래서 중간에서 연결을 해서 광고로 수입이나 매출이 들어오고 대신에 어떤 소비자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를 할 때 타겟팅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입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돈을 들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 배분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광고라는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누군가가 뭘 사면 그것에 대한 금액을 나누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멜론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저작권도 포함해서 있는데 컨텐츠에 대한 금액이 들어왔을 때 뭐 아까 애플뮤직이나 멜론처럼 7대3이냐 6대4냐 하는 식으로 수익 배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수익을 생각할 때 솔루션 연결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3자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학원이랑 강사랑 학생을 동시에 다중으로 연결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공부선배라는 기업도 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학원과 학생, 그다음에 학생과 강사를 연결하는데 나중에 학원이랑 강사도 별도의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3자가 각자의 연결이 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학원은 강사를 선별하고 학생을 유입하는데 학생은 또 강사를 선택하고 강사도 또 학생으로 연결이 되는 식으로 다중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다면 플랫폼이나 3면, 숫자 3면 플랫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페이스북도 제가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간단하게 얘기 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3자 이상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사용자, 일반 유저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주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광고를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아까 그 앱을 판매하거나 이제 무료 앱을 올리시는 앱을 개발자랑 이제 그걸 구입하거나 무료로 쓰는 사용자 얘기를 위주로 했지만 사실 뭐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뭐 앱스토어도 그렇고 그 기기가 없으면은 이 시장은 처음부터 성립을 하지 않아요. 애플은 앱스토어도 애플도 같이 만드니까 혼자 다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앱도 개발을 이제 물론 폰도 있지만요. 앱을 개발하고 그 휴대폰을 제조하는 갤럭시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을 만드는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3자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휴대폰이 제조를 하면서 구글 플레이가 깔려 있거나 깔릴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입점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하거나 쓸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3면으로 나뉠 3면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한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근데 만약에 혹시 그 사이에 조금 코멘트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올라오셔서 얘기를 주시거나 채팅창에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취지는 제가 혼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 들어가기 전에 지금 또 형성님께서 채팅창에 말씀을 주셨는데 고객을 모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도 고객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로켓 배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마치 고유 명사처럼 됐죠, 로켓 배송이. 그래서 충성 고객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든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랑 굉장히 다 이어지면서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저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있었고, 또 모으는 과정 혹은 모인 다음에 대해서 이런 고객 경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결국 어떤 시스템으로 얼마만큼 좋은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충성 고객이 생기고 그다음에 충성 고객들도 결국 마음으로는 충성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구매 이력이나 추천 상품이나 할인 관련된 데이터들이 특정 사이트에 생기면 거기에서 이탈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형성님이 말씀 주신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리를 드리는 동안에 혹시 나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카카오음에서는 손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이따가 제가 이게 아직 양방향 송출이 아니어가지고 카카오음에서 대화를 하고 나서 클럽하우스에서 대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얘기 드린 거는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랫폼의 정의, 그 다음에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이나 편집샵이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 관련된 스타트업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랑 연결된 가능성으로서 최근에 어떤 뉴스라든지 기업의 이름을 좀 언급한 거는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직방, 그 다음에 무신사나 스타일쉐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에 관한 뉴스나 HR 플랫폼 얘기를 드렸고 에어비앤비 얘기를 하면서 호텔이나 해외 여행 예약 사이트가 물론 이제 거기를 통한 수익도 있지만 환치기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환율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도 있다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와디즈의 이제 사막여우 TV라는 유튜버랑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신뢰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특징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플랫폼의 예시로 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한 특징을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수수료가 어떤 식으로 소비자한테 인상을 주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무료였다가 유료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애플뮤직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이 아티스트한테 유리해 보이지만 불리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왓챠도 영화에 이어서 음악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데 쿠팡도 지금 작년부터 OTT를 하다가 우선 아이패드를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이패드가 잠깐 저의 단어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쿠팡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AI 제조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카이스트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 플랫폼에 대한 팁으로서 최대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콘텐츠나 아니면은 제품에 대해서 입점을 해보시면 좋다 하는 얘기를 드린 거랑 그 다음에 플랫폼을 지원하는 움직임이나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랫폼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왜 인기를 끌고 그리고 인기를 끌고 나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수수료나 과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면서 크리티컬 매스라는 단어를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함정 혹은 어려운 점으로서 글로벌하고 보편적인 플랫폼 또는 니치한 플랫폼 틈새 시장 또는 신뢰나 발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플랫폼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플랫폼의 기능을 조금 분류를 자세하게 해보면서 목적어랑 동사로 나뉘는 경우랑 아니면 기능, 네트워킹이냐, 뭐 중간에서 비용을 담당하냐, 신뢰를 주느냐 하는 거로 나눠보거나 수익 모델로는 광고 모델, 아니면 수익 배분 모델, 아니면 3자 연결해서 3면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랫폼 자체를 구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그 기준을 잡아봤던 거고요. 요게 오늘 얘기 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조금 모호한 어떤 개념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입점도 그렇고요. 어떤 구축을 하거나 서비스를 연결할 때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오늘의 내용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형상님께서 또 채팅방에 말씀을 주셨는데 마켓컬리에서도 100원 이벤트를 해서 유저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면서 서로 이탈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둔 것 같다라고 하신 거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고객을 모으고 또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얘기를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방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채팅창에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손 드실 분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고요. 혹시 에릭님도 말씀 가능하세요? 어떠세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혹시 들으시면서 이런 거는 어떨까? 뭐 혹은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네, 두세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내용 되게 잘 들었고,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네. 제가 지금 톡방에 공유드리고 바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뉴스가 균형 잡힌 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지금 올린 건데 네. 그 워싱턴 DC 검찰이 아마존을 반독점 위반으로 피소를 했어요. 보통은 이제 미국 정부들이 연합해서 하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한 유일한 건인데 이게 바로 지난달이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아마존이 자사에 입점한 회사들한테 판매자들한테 타 플랫폼에서 아마존 올린 것보다 더 싸게 팔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계약에 명시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워싱턴 DC 검찰은 이게 이제 그러면 전체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은 일반 소비자 전체에게 손해다. 그거는 이제 반독점법에 위반되고 불공정 거래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이걸 보고 느낀 거는 첫 번째는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소비자들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각각의 플랫폼들이 점점 통합화되고 이제 거대화되면서 생긴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네, 너무 이건,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케이스가 하나 떠오른 게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하나가 아까 이제 플랫폼 얘기 나온 거여서 요새 또 이런 것들이 플랫폼화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금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기존 금융은 이제 은행, 네. 증권, 보험, 카드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특히 뭐 보험은 또 뭐 생명과 화재가 나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요새 점점 통합 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 토스가 있을 텐데 네. 둘 다 은행과 증권을 통합한 상태에서 이제 보험도 준비 중인 얘기를 들었고 카드는 이 은행업이니까 연결돼 있고 서로가 네. 아마 카드는 직접 카드사 설립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합이 돼서 각각의 플랫폼에서 카카오랑 토스 둘 다 가능한 게 이제 신용조회 가능하고 네. 증권도 가능하고 은행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금융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 플랫폼도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특히나 증권 같은 경우에는 더욱 네. 중요한 게 원래 기존의 증권 자체가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냥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플랫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마켓이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ETF, 이제 뭐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것들 혹은 리츠 네. 혹은 펀드 이런 상품들도 이제 증권 플랫폼에서 바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런 ETF 같은 것들은 다양한 증권사들이 만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에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나 토스가 증권업을 그래서 카카오 토스 앱 내부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면 다른 증권사들이 만들어 올린 상품들을 거기서 플랫폼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결론은 금융도 플랫폼화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에릭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서도 라인이 뭐 증권이나 뭐 보험이나 각종 지금 금융을 합치는 중이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랑 연관된 곳에서는 페이페이라는 이제 페이먼트 어플이죠,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금융, 뭐 보험, 결제 지금 다 합치려고 하는 중이어서 에릭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 플랫폼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만 더 생각을 정리드리자면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뭐 여기에 동의하는 많은 아티클도 본 적이 있지만, 앞으로 플랫폼은 점점 더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약해지는 경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게 이제 2대8, 파레토를 넘어서 거의 뭐 0.2대 8.8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 스타트업이나 혹은 개인 비즈니스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험상 4단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기존 플랫폼을 일단 활용해서 네. 매출이나 혹은 인지도를 올리고 우선 이 매출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자사몰이라든가 개인 앱 혹은 스토어를 운영하다가 네. 여기에서 이제 특정 유용한 기능, 토스 초기에 이제 송금 혹은 이제 특정 테마에서 아주 이제 품질 높은 테마, 급초기에 스타일 난다 같이 네. 이런 식의 개인 플랫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실력이 강해지면 점점 더 큰 플랫폼으로 커지는 것으로 네. 이런 흐름이 아마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스는 네. 송금 기능에서 금융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 그쵸. 스타일란다는 의류 쇼핑몰에서 이제 뷰티 종합몰로 바뀌는 중이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말씀 주신 거 생각해보니까 뭐 무신사도 그렇지만 젠틀몬스터도 원래 선글라스 하면서 근데 결국은 뷰티 관련된 뭐 고체 향수나 아니면 뭐 핸드크림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패션 관련된 거나 뭐 공간을 전시처럼 꾸며서 하는 부분들도 브랜딩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말씀 주신 부분들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송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등등 있으실까요? 네, 저도 사실 에릭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의견을 얘기하려고 너무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네. 미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그 플랫폼의 성패가 결정이 난다. 유저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었어도 계속해서 유저들이 유입될 수 있는 거, 소비자들이 그 플랫폼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유저들을 끌어당기고 또 나가지 않게 하고 계속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매력을 만들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 그게 조금. 근데 제가 플랫폼을 이용할 일은 거의,
만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네네. 뭐 쿠팡 같은데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유저 입장에서 네. 그 또 약간 비판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 든 게, 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를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들어온 건가? 내가 어떤 마케팅 요인의 이 의미든, 네, 이것도 플랫폼이잖아요. 그쵸. 뭐 쿠팡이든 네이버든 이런 쇼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소비자로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 사용하고 있는 건가? 되게 아니면 그냥 이끌려서 온 건가? 네. 어떤 그 마케팅 수단에 의해서 그게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제가 쿠팡을 사용한다면 네. 내가 그냥 익숙해서 계속 사용했던 건데 더 좋은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와 가치관이 같거나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보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좀 더 찾아보고 내가 이용자로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렇게 얹혀서 가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기업이 그 쿠팡에 대해서 지금 불매운동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것처럼 네. 제가 사용하는 어떤 플랫폼이 노동자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저는 그런 부분은 불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네. 그렇다면 내가 대안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쿠팡만 사용하고 있었으면. 그쵸. 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지를 놓고 플랫폼들을 오히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거대화된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더 싼 걸로 유혹하는 데 넘어가지 않고 내가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소비자로서. 감사합니다. 지금 송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그 채팅방 얘기도 또 드릴 건데 이제 앞 단계랑 뒷 단계가 있는데 앞 단계에서는 송 감독님이 일단 소비자로서 얘기를 한다. 왜냐면 플랫폼이 직접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송 감독님의 프로필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문화 기획을 하고 있으면 뭐 지금 어떤 개념이 바로 있는 건 아니지만 문화 기획 플랫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왠지 들었어요. 기획을 잘 연결해 주는데 그 안에서 문화의 어떻게 가치를 포커스를 해서 서로 연결이 되지만 송 감독님이 물론 중간에서 잘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이 되게끔 그냥 재능 기부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화 기획 플랫폼 같은 것도 아마 시도는 많았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떠오르진 않아서 왠지 송 감독님이 하시면 탈링도 그런 사이트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사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탈링하고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제 플랫폼을 그냥 블로그 같은 걸 활용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재능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가치를 교환하는 그런 했었는데 10년 뒤에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진 거 보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사실 에릭님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좀 공감하면서 조금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저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 비정규직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 비정규직 정도가 아니죠. 그냥 일회성으로 일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그들의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 관련해서 그런 다양한 그런 법적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사실 저희가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서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협동조합형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케이스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제가 찾은 건 있었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자 협동조합 형식으로 가사 노동을 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보험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보험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한국을 예를 들면 이런 보험이라든가 노동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그 노동자 입장에서 그 보호하면서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는 걸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한국도 좀 앞으로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게 플랫폼 이름이 있었나요?
이름 있었는데 네. 제가 네. 찾아서 좀 한 2, 3년 전에 봤던 거라서. 네네. 네, 네. 그거를 제가 네. 그러면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카톡방에서 원지님께서 송 감독님한테 어떤 플랫폼이신가요?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형성님이 이제 그 플랫폼 자체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처우도 얘기를 주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신 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송 감독님 이야기하실 때 에릭님이 고양이 소리가 너무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도 똑같은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송 감독님 이제 이 아까 그 소비자가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형성님이 채팅방에서 그럼 글로벌하거나 어떤 대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을 때 기업이 갑자기 가격을 조정한다면 우리는 끌려가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송 감독님의 후반부 얘기에 그 대답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쿠팡에만 종속되지 않으면서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그때그때 찾아갈 수 있도록 뭐 꼭 대비까지는 아니지만 사용을 해보고 좀 경험을 해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송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힌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사님께서 나의 가치를 플랫폼에 올려서 사는 길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저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가치가 있느냐 혹은 그 입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 가치를 최대한 올려가는 게 지금 에릭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송 감독님이 말씀하신 어떤 플랫폼의 확장성이나 혹은 그 안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랑 전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쿠팡의 사례를 오늘 많이 들기는 했지만 워낙 많은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할 수 있지만 예전에 미미박스 같은 경우에도 구독의 이제 대표적인 아이템이면서 어떤 조금 언론의 이슈가 된 사건은 아니지만 약간 에피소드가 있고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신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송 감독님이 얘기하신 플랫폼에 관련된 관계자나 노동자나 혹은 그런 여러 사람들의 처우, 그다음에 뭐 대우랑도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너무나도 누구나가 납득할 만한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은 정말 있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최대한 추구하려면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이랑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입점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더 윤리의식은 좀 거창한 것 같고요. 그래도 신뢰를 위해서 좀 애써야 한다는 부분이 많이들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이렇게 에릭님이랑 송 감독님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원영님도 이제 늘 이렇게 출근하시는 중이시지만 채팅창으로 말씀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 만약에 코멘트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이제 그 스피커로 올라오신 적 있으신 분은 잠깐 초대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편하게 또 채팅창이나 이런 데 말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오버하기는 했는데 이제 방 마무리 말씀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 방은 스타트업이나 창업, 부업, 사업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다양하게 대화하고 협업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고 운영을 하는 방이고요.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음에 있는 지금 이 방의 확성기 버튼 맨 위쪽 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음의 저의 프로필에 있는 오픈 채팅을 누르시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 공유를 하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만약에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은 이제 보통 아침 7시 월화수목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말씀 주시는 주제에 맞춰서 제가 조금씩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니까요. 요런 주제가 좋다 혹은 요런 거에 대해서 다뤄줘도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거나 그다음에 꼭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에릭님이랑 송 감독님도 제가 조금 얘기하면서 까먹고 있거나 잊고 있었던 포인트들을 되게 정확하게 잘 짚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들 알려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릭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네, 1님도 이모티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얘기 또 들어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또 채팅방에서도 다양하게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허림님도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는데 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늘 조금 염두하면서 계속 상황을 보고는 있으니까요. 의견 있으시면은 늘 다양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효경님도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계속해서 이 카카오 음이랑 클럽하우스 말고도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언제든 DM으로 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클럽하우스에 희성님도 오셨는데 방이 끝나가는 참이어가지고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종현님도 이모티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또 내일 아마 내일 또 아마 아침에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것 같으니까요. 또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방은 닫겠습니다. 네, KT님도 이모티콘 감사드리고요. 3, 2, 1